네, 안녕하세요. EBC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건강정보 넘버원 여의도 닥터스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여의도 닥터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과 함께 모두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종 원장님은 치과 의사이시잖아요. 네. 근데 치아는 워낙에 건강하실 것 같은데 혹시 네. 다른 건강 고민은 없으실까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 여러 가지 긴 시간을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음식도 안 하다 보니까 음식도 하고 또 혼술 요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인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재미를 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네.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이 몸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 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유현 아나운서는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아니요, 저 다이어트는 평생의 제 숙제입니다. 아. 제가 사실 정말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네. 식이요법이나 다양한 이런 건강에 대해서 참 정말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너 너무 애늙은이 같다. 그리고 건강 염려증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뵀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건강미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건강 미인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건강할 때 지켜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저는 진짜로 칭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이 건강 프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많이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정말 어려운 분 제가 모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첫 방송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좋은 얘기해 주신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가정학과 전문의 박미수 박사입니다. 예, 네, 아주 와주셔서. 어려운 길 하시려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 예. 텐데요. 네. 근데 이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단어가 면역력인데 오늘 제가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단어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면역과 면역력인데요. 네. 면역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면역력은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을 침범하는 외부의 적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자라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얼마나 좋으냐,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면역력의 차이는 개인차가 있고 이 개인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면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 굉장히 면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면역력이 그렇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주변에서 다들 뭐 면역력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군중 심리처럼 휩쓸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이제 군중 심리는 아니고요. 면역력이 네. 얼마나 중요하냐면 면역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소통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소통의 소통이라는 존재. 것은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통, 네. 그래서 사람들을 네. 만나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우리 코로나19 때 거리두기를 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소통은 뭐냐면 우리 인간 생체를 유지하는 어떤 생리적인 소통이죠. 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먹어야 되죠. 네. 근데 먹거나 호흡을 할 때 음식물과 산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세균, 바이러스, 독소,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중금속 다 같이 들어오는데 네. 이것이 이제 무방비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을 다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막아내는 힘. 이게 바로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면역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요즘에 감기 굉장히 유행이죠. 감기나 장염부터 심해지면 기관지염, 폐렴, 결핵.
네. 그리고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는 대상포진,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자라나는 나쁜 세포를 제거하지 못해서 암까지도 걸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30대 이후부터는 이 면역력에 따라서 예. 이 인생이 세 가지로 좀 나뉜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시기가 이제 30대 이후부터 40세 이제 우리가 갱년기라고 그러죠. 네.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가 되면 면역력이 이제 극도로 이렇게 감소가 하게 되는데 이때 면역력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9988 234 9988 234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삶을 잘 정리하자.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길인데 네네. 안타깝게도 면역력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겠다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 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네. 오히려 이런 어떤 면역력의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원장님, 면역력이 뭐냐? 면역력이 어떻게 잴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데 물론 면역력을 혈액 검사라든지 뭐 몇 가지 검사로 할 수 있지만 면역력을 이루는 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요소요. 예, 네. 면역력은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생체 나이를 결정한다죠. 생체 나이를 아시죠? 건강 나이. 건강 네. 건강 나이를 결정하는 호르몬, 혈관, 인슐린, 그다음에 마음. 이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면역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네. 혈관이 염증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체 나이, 건강 나이를 결정하는 데는 5대 요소가 있고 그 요소는 호르몬, 혈관, 인슐린, 면역, 마음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저는 이 안에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네. 굉장히 마음이 들어있다. 굉장히 면역력 높이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면역력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서 어떠한 증상으로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병에 걸리면 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이라는 거 그러면 일반 시청자들이 면역력이 안 좋아졌다, 면역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저희도 흔히 하는데 그럼 이런 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느껴지는 어떤 증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제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혈구 수치, WBC 그런 것들 해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환자분들이 증상을 보면 면역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MC 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본인의 이제 면역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징후를 네. 조기에 이렇게 발견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세가 구부정하고 여기 목이 아파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신체 기관이 근육이거든요. 네. 네. 근육에서는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근육이 부족한 사람에서도 면역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는 징조이죠.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오히려 더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항산화 호르몬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멜라토닌.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자는 동안 또 끊임없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네. 면역 세포가 재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피부의 발진이나 뽀루지가 최근에 자주 생긴다. 네. 이거는 뭐냐면 피부를 제2의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장이 나중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식곤증, 식사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졸리거나 머리가 멍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면역력은 이제 에너지가 충분할 때 면역력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를 좌우하는데 흔히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인슐린. 가능성이 인슐린.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 활성산소에 활성산소.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면역 세포가 굉장히 취약해지는데 예. 이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글루타치온의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시꺼매지고 네. 그리고 특히 봄철에 그런 어떤
얼굴색이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요 5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도대체 몇 개나 몇 개를, 해당될지. 네. 혹시 저희 정희원 아나운서는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저는 이 중에 벌써 50%가 넘은 세 가지나 해당을 세 합니다. 가지요. 어떡하죠? 저는 들으면서 제일 그랬던 게 식곤증. 요새 네. 사실 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고는 항상 졸립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하기 어떻게 싫으신 보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저 굉장히 스스로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렇지만은 또 이 면역력이 또 보통은 데는 우리가 잘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또 갑자기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떤 분들 이렇게 면역력이 안 좋아지시나요? 자, 면역력이 우리 인생 사이클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경과를 어떻게 걷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게 면역력이 강한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강하면 좋은 강하다면 거잖아요. 좋은 거죠. 우리가 강한 거 좋잖아요. 근데 네. 그 단어를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이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면역력이 강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면역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네. 우리 코로나19 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아, 그러니까 자기 세포를 예. 공격하는 자가 면역. 전신염증.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면역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 네. 이 자가 면역 단계 때가 되면 우리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번아웃이 되거든요. 아. 소진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중년 이후에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네네. 면역력은 강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면역력은 균형을 이룰 때 아, 면역력이 중용을 가질 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의도 닥터스 이제 시청자분들은 좋은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자가 면역을 주의해야 되는데 자가 면역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오염된 환경에 사는 겁니다. 아. 특히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네. 아, 네. 우리 연적이 생기기가 쉽죠. 네. 두 분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가로를 하거나 음. 그다음에 어떤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서 아. 장이나 혈관에 나쁜 물질들, 독소들이 많이 쌓일 때 자가 면역의 단계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아. 네. 끊임없이 가행이나 중독, 염증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면역은 오히려 강한 게 안 좋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뤄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도 그냥 강한 게 다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면역력과 관련해서는 강하기보다도 적정한 거,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면역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NK 세포라고 알게 네. 됐거든요. 이 NK 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해서 자신의 면역력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더라고요. 예, 객관적으로.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면역은 이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그러니까 선천 면역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이고 후천 면역은 학습된 면역이죠. 아, 네. 후천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감기에 걸려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방 접종을 해가지고 항체를 획득하는 거고요. 네. 선천 면역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세포가 NK 세포, NK 자연살의 세포인데요. 우리 몸 속에 나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걸 가서 1차적으로 최종 전선에서 이걸 방어하는 그런 어떤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나타내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역력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NK 세포가 이렇게 기능이 좋으면 면역력이 좋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모든 면역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걸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높다. 그러면 NK 세포가 많다. 그러면 또 우리 질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몸에서 잘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면역력 하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장에서 이 면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7, 80%는 이 장에서 또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 장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 제가 듣기로는 100조 개 정도의 세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유익한 세균이나 아니면 또 이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네. 유해한 세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런 장과 면역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오늘. 맞습니다. 장내 세균이 100조 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장내 세균은 100조 개가 있으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룰 때 최고의 어떤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익균만 100%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해균이 20% 정도 있으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주고 네. 우리 유익균을 자극해줄 때 유익균이 본연의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비율이 8대
인데 네. 63대 37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인 어떤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이제 이 우리 현장에서 보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5대5,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네. 4대6, 2대8까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해군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런 유해균이 이렇게 너무 득세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래도 유익균 8 그리고 유해균 유해균 2 2 정도. 요 정도가 네.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만나보신 환자분 중에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져서 다양한 증상을 겪은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오게 되면 이 면역력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게 되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에서 열이 나고 손톱이 갈라지고 머리가 띵하고 혀가 갈라지고 아프면서 네. 잠을 깊이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변비가 심하다. 자,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여자 환자의 어떤 증상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를 하던 중에 네. 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우리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보는 검사에서 유익균의 결과가 51%밖에 안 되는. 5대5 정도인가요? 예, 5대5 정도까지 깨어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비율이 이렇게 굉장히 깨어지면서 네. 이분이 가졌던 네. 면역력의 어떤 밸런스가 균형이 무너진 증상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상을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네. 혀가 갈라진다도 하나 들어있길래 치과에서 하니까 굉장히 이런 게 면역이 떨어지는 증상이구나라고 느꼈군요. 저희도 항상 보는 증상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환자들의 면역이 떨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아까 보면 유해균과 또 유익균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8대2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오,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죠? 네, CF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 자 미생물이고요. 네. 작은 그다음에 옴은 뭐냐면 게놈, 게놈. 유전자의 게놈. 그러니까 인체 우리 그 100조개의 장내 세균이 유전자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이렇게 바꿀 수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후생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 유전 형질까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것을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자처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자처럼 중요한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은 게 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면 장에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4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음식물이 이제 장까지 내려가면 장에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분해시켜서 발효시켜서 흡수하는 역할. 두 번째는 이 코팅을 잘 해가지고 잘 움직이도록 장이 잘 움직이도록 연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아프고 변비, 설사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장 점막에 유익균이 달라붙어서 네. 여러 가지 유해 물질, 독소가 장 점막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선택적 배제 역할을 하고 네. 영양소만 흡수를 시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장점막 손상된 장점막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역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 안에 있는 장으로 들어온 그리고 대면을 만들면서 생성된 여러 가지 독소들 그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 속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장 만성염증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만성염증 상태가 되면 면역세포들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염증과 싸우다가 네. 면역력의 저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거를 바로 장누수 증후군,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 그 전신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뭔가 여러 가지 면역력의 저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장누수 증후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굉장히 무섭거든요. 무섭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장에 있는 세균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퍼질 것 같은 그런 네, 뭐 굉장히 그런 위험한 생각도 상황이 될 들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요인으로 발생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제 유익균이 압도적인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네. 장점막을 지켜주는 어떤 장점막의 균열이 생기고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비타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제 비타민의 어떤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네. 네. 그다음에 특히 약들 항생제 항생제. 그다음에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을 막 우리가 남용을 하게 되면 항생제를 아. 많이 먹게 되면 유익균이 죽죠. 그래 항생제 그렇죠. 설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진통소염제에 의해서 장점막이 약해진다든지 네. 너무 이제 단 음식 네. 그러니까 단 음식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유해균이 굉장히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너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 2가 아니라 4대 6 5대 5까지 무너지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장점막을 잘 지켜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익균이 늘어나게 하는 생활 습관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군요. 그렇죠. 그 장세는 증후군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네.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원인을 갖다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 이런 걸로 이런 장세는 증후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네. 건가요? 장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OR이라는 게 있는데요. OR. 영어로 이제 R. R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무브가 있습니다. 리무브는 뭐냐면 장에 유해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제거를 해라. 장에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건데 지나치게 단맛 음식, 탄수화물 중독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고지방식이 위험하고요. 세 번째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내 환경이 탈수된 상태거든요. 만성 탈수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오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물을 8번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한 잔, 직장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이렇게 8잔을 먹어서 네.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균형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 장으로 내려갔을 때 유해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된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된장, 뭐 김치 같은 김치. 음식, 네.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이노큘레이션은 이게 뭐냐면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익균들을 밖에서 섭취해 주는 것. 자기에게 맞는 유익균들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장점막에 어떤 염증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 오메가3라든지 네. 오메가3와 같은 필수지방산, 글루타민,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게 네. 중요하고 그리고 유산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게 리이노큘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유산균을 접종하는 그게 거. 유산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리밸런스 생활 습관의 균형이 맞을 때 되기 네. 때문에 그 수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물을 8번 하루에 꼭 섭취를 해야 한다.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물을 네. 몇 번 먹었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알람 앱을 통해서 네. 평소에 예, 먹는 예, 예. 것들도 체크할 수 있게 체크할 수 굉장히 있고요. 돼서 네. 굉장히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거. 할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몸에다 안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장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면역과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장이 나쁘면 결국 다른 건강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전신 건강 어떤 또 영향들이 있을까요? 예, 장이 나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기관 중에 하나가 혈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 밑에는 영양소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수많은 혈관이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장누수 증후군, 장점막을 뚫고 우리 장 안에 있어야 될 세균들이, 염증들이 우리 몸으로 퍼지게 되면 끊임없이 혈관 쪽에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면 혈관이 염증 범벅이 되고 우리 장으로 이 장에서 빠져나와서 혈관으로 간 염증들은 끊임없이 혈관을 공격해서 혈관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드는 그런 혈관의 노쇠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3고와 만나게 되면 네.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니까 자료화면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꽉 찬 것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네. 그게 결국은 피떡이 어떻게 보면 혈관을 다 막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혈전이죠. 거죠. 혈전인데 아. 이 혈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러니까 우리 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 상처를 내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지면서 끊임없이 혈관을 공격하다 보니까 혈관 내벽이 이렇게 더 이렇게 약해지면서 피떡이 되고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저는 그렇군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붕괴가 이 뇌졸중이나 아니면 뭐 고혈압 이런 중대 질환까지 굉장히 일으킬 수 질환까지, 있다는 게 예, 많은 정말 처음 영향을 알았거든요. 네. 와, 그렇다면 뭐 다른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질환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우리 드는데. 아마 여의도 네. 닥터스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현대의 가장 무서운 이제 신종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인데요. 치매요. 예, 치매는 이제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아까 혈관이 나빠지게 되면 혈관성 치매가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아까 장점막에 균열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A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리포 다당류거든요. 이거는 지방하고 당이 이렇게 결합돼서 하나의 독소화가 된 건데 네.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속으로 퍼지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보호막이 강한 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내막을 통과하게 돼서 이렇게 뇌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상적인 환자의 뇌와 그다음에 이게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네. 리포 다당류가 뇌 세포에 다량 침착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치매의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네. 장에 생긴 여러 가지 염증이 네. 우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면서 저런 것들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어떤 학계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생긴 이런 유해균들이 혈관을 타고 머리까지 침투를 예, 해서 예. 치매를 일으킨다. 예, 예. 어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걱정되는데요. 네, 예.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한창 헬스 트레이닝을 할 때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혈액 순환하고 또 혈압을 낮추는데 또 좋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관련이 있나요? 사실 이제 근육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떤 여성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수족냉증, 네네. 다리에 네. 이제 쥐가 자주 난다든지 다리가 차갑게 느끼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우리 심장만으로 우리 피를 다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때 심장을 보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팔근육. 팔근육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 종아리 쥐가 자주 난다는 것은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게 네. 종아리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근육량이 부족할 때 코로나 후유증,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냐 살펴보면 네네.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뭐죠? 단백질.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효소, 호르몬, 항체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게 되면 네. 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만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네네.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어떤 면역력의 저하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아까 단백질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운동하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단백질을 일부러 섭취하잖아요. 그럼 네. 이런 단백질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거 굉장히 잘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결국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이 지나면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자. 3회. 예,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두부나 견과류 같은 음식을 수시로 먹고 하루에 계란 하나 정도는 먹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년에 근육이 몇 프로씩 떨어지냐면 1년에 근육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60세가 넘어가면 1.5%씩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제 이런 어떤 단백질의 섭취를 통해서 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이가 들면은 살이 찐다라는 게 그런 말에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자꾸 감소를 하니까 거기다가 운동까지 안 하게 되면 살이 찌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아. 예,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또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 소비하는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살이 찌기 쉬운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면역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설명해 주셨고 단백질 중요하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제가 듣기로는 또 호르몬에 대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몸의 가장 중요한 밸런스를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호르몬 분비 이런 거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과연 이 호르몬 면역과 어떤 관계들이 있고 또 어떤 호르몬이 있는지 굉장히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사실 호르몬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입니다. 아. 우리 몸에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네. 에너지의 균형이 맞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 중에 충분한 에너지 보내서 면역 세포가 잘 재생되고 충분히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그런 어떤 면역 세포에 보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서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면역력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 한 5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네. 잘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 멜라토닌. 네. 그다음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아, 학습 예. 능력 그리고 우울증을 도와주는. 우리 우울하게 되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런 네. 것들 막아주는 세로토닌. 세로토닌. 예. 그다음에 에너지 호르몬이면서 이게 너무 과도했을 때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힘을 제대로 못 써요. 네. 바로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네. 회춘시키는 호르몬이죠. 바로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네. 면역 세포의 재생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10명 중에서 9명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 현대인의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비타민 D 호르몬인데 저는 비타민 D 호르몬을 디펜스 호르몬, 방어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잘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방금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햇빛을 못 받아서 뭐 그런 걸까요? 그렇죠. 예, 현대인의 환경 자체가 네. 야외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검사나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서 9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성 탈수가 있고요. 네. 10명 중에 9분이 비타민 D 부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볕이 좋을 때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네. 바깥에 야외에 나와서 햇빛을 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평소에 야외 예. 활동도 예.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군요. 건강해지는데 또 면역을 높이는 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지금 이 멜라토닌, 세로토닌, 인슐린, 성장 호르몬, 비타민 D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항상 행복한 행복해. 생각 많이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고 그렇죠. 또 이제 날이 좋을 때는 밖에도 나가서 이제 햇빛도 쬐시면서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 들으셨던 거 꼭 참고하셨다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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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저희가 그리고, 여러 가지 네. 막 바쁘게 여러 가지 네. 호르몬까지 왔는데요. 네. 어쨌든 아까 저희가 비용 안 들고서도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말 오늘 너무 많이 배우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오늘 이런 호르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해주셨는데 그 성장 호르몬 또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과연, 예, 저희가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요. 아까 다른 것들은 비용이 안 들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성장 호르몬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 안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높아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또 예, 궁금증이 그게 이제 있을 때요. 오해고요. 어릴 때만 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펑펑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같은 이제 나이대 동창인데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이 20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노화가 빨리 촉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이 동년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지 봤더니 일단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공장이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대하고 틀어놓는 그런 습관. 그 틀어놓으면 걱정이 반이 된다고 그러죠. 네. 두 번째,
밤에 잠을 또 깊은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허벅지가 우리 성장 호르몬의 창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 허벅지 네.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단백 섭취를 게을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화하고 털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낮에는 빛을 쬐야 하고, 그다음에 항상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 단백질과 같은 좋은 음식으로 음식. 섭취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결국은 이제 해주셨는데요. 먹는 얘기로 또 이렇게 예, 마무리가 맞아요. 되는데요. 제가 이 네.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호르몬들을 촉진해주는 좋은 음식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호르몬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균형 잡힌 어떤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형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비타민 D는 버섯이나 시래기에 풍부하고 멜라토닌은 체리에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인슐린은 또 굴에 있죠. 그래서 아. 굴에 있는 아연이나 크롬이 이제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고요. 바나나에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리토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밤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조금 힘들다. 네. 그다음 밤에 되게 배가 고프고 뭔가 야식을 먹고 싶다. 근데 그때 야식해 버리면 인슐린이 또 화가 하루를 막 내겠죠. 그때는 바나나를 먹어서 세로토닌을 해서 이렇게 좀 안정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성장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 B가 풍부한 그리고 단백질 풍부한 닭고기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5대 면역 호르몬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들 꼭 참고하셔서 네. 체리, 체리, 굴, 그다음에 바나나, 닭고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섭취하면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한꺼번에 하루에 다 먹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게 좀 걱정됩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먹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요. 꼭 네. 다이어트가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 네. 건강하게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되겠죠. 잘 먹는 네, 게 맞아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수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수면의 질이 좋아야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아, 네, 또 수면의 패턴도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수면의 질도 그 깊은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네. 많다고 네.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네. 낮과 밤이 바뀐 거. 네. 밤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너무 의도적으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의도적 불면증, 강박 불면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올 때만 잠을 잔다.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반드시 통일해서 그 시간에 반드시 일어난다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생체 리듬을 잘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잠을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모든 침실이 암막 커튼이거든요. 아. 그리고 특히 또 주의해야 될 게 이거죠. 아. 밤에 잠을 잘 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한테 유익한 방송을 보고 주무시는 건 좋은데 네.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게 되면 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끊임없이 멜라토닌과 그다음에 그 우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이제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깊은 잠을 자는 것, 수면의 질을 낮추는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스마트폰은 잠시 이제 파우치 같은 거 자기가 즐겨 쓰는 파우치나 바구니가 있으면 넣어놓고 네. 밤에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 면역력을 해치는 습관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해주신 이 스마트폰, 뭐 불 켜고 자지 않기 이런 것들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면역력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 틀고 네. 잼잼. 네. 저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이걸 해주고요. 아, 그래요? 발을 또 쭉 뻗어가지고 네. 이렇게 뻗었다가 당겼다가 뻗었다가 당겼다가. 그래서 한 자세로 계속 오래 있게 되면 근육이 뭉치고 혈액의 순환이 안 되면서 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걱정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쌓아놓는 게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 너무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젖산이 많이 이렇게 피로물질 우리 몸속에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적절하게 운동량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금방 자막에 놓은 것처럼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손뜨기. 예. 네. 예, 자, 손떨기 우리 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네. 이게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네. 종아리를 아. 이렇게 강화시키는 요렇게요. 발끝을 이렇게 쭉 발끝. 뻗었다가 오, 발끝을. 당겼다가 시계 방향 예. 돌렸다 반시계 방향 아. 돌렸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나중에 이제 오십견이 오게 하시는데 오십견은 대부분 이렇게 어깨 관절 예, 예. 그리고 이게 가슴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싱크대나 탁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편하게 이거 굉장히 낮은데요. 예. 이 정도라도 이렇게 이렇게 팔굽혀기 시간 날 때만 해주시면 좋을 시간 날 것 때마다.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진료실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진료실에서 틈날 때마다 하는 운동인데요. 네. 자, 이게 바로 손허벅지 그런 운동.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하루에 이 네 가지 운동을 틈날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냥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운동들이어서 너무 좋은 것 예, 같네요. 그렇죠. 저희도 뭐 스트레칭 뭐 하고 아까 일어나서 이렇게 무릎 손허벅지 치는 운동. 것 같은 경우는 네. 뭐 저희가 쉬는 때마다 뭐 이렇게 자주자주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도 건강해진다라는 느낌 든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법도 배워보고 오늘 면역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 면역 되게 저희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굉장히 큰 시기를 겪었잖아요. 저희가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한 2년 동안은 모임도 제대로 못 했는데 네, 저는 맞습니다. 이 코로나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면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어느 분들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는 걸렸는데 누구는 안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 코로나 그다음에 이 코로나의 팬데믹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계속 일어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면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떤 이런 불행한 사태, 네. 인류를 위험한 사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다 생각을 하시지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스가 있었고 네. 메르스가 있었고 네.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이 이제 자연과 이렇게 자연 환경을 이렇게 조금 이제 파괴하고 그런 와중에 예. 끊임없이 우리 바이러스는 서로 자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어떤 변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안타깝게도 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다시 안 오면 좋겠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유행을 해가지고 집단 면역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항체가는 보통 6개월 정도 간다고 돼 있거든요. 네. 면역이 떨어지는 이 시기가 되면 다시 팬데믹 오거나 아니면 인플루엔자처럼 엔데믹, 풍토병이 될 엔데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방역, 거리두기, 그 철저한 거리두기로 하기에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김현정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네.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살펴보면 10명 중에서 9명은 이런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나머지 10% 정도도 그런 면역력을 잘 키워내가지고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창 코로나가 막 엄청 유행을 할 때 네. 작년 한 3,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도 저는 거뜬했습니다. 그래서 아, 주변에서 다들 슈퍼 면역자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왜 너는 안 걸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O형이어서 안 걸린다. 뭐 이런 제가 농담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걸렸어요. 아, 결국 걸렸습니다. 제 아. 생각에는 너무 이제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뭐 일도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에는 면역력이 낮아져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후유증이 있어요. 아. 아직까지 후각을 상실해서 냄새를 못 맡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해요. 아, 박사님, 이 후유증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대부분 이제 잘 회복했는데 우리 정윤 아나운서는 아직까지는 뭐 걸린 지 2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브레인 포그, 머리가 탕 빈 것 같다. 아. 그다음에 너무 피곤하다. 그다음 기침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소화가 안 돼 체중이 쭉쭉쭉 줄어든다. 그다음에 온몸이 다 아프다.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세포에 있는 AC 관문이라는 관문도 있고 세포 안으로 굉장히
침투를 해 있다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잘 작동했을 때만 이거를 밖으로 씻어낼 수 있거든요. 와시아웃을 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코로나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더라도 우리 면역력 관리 잘하면 이거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 절대로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네. 충분한 수면을 하면서 자기의 체력에 맞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하고 그리고 알려졌던 호르몬에 좋은 운동, 그다음에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이섬유, 유산균, 그다음에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소들을 예.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조금 힘드시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도 몸이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에 수분 네. 8번, 8번. 2리터. 그리고 2리터의 기준은 뭐냐면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면역력을 네. 높이면 결국 이 코로나 팬데믹 또 코로나 후유까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극복할 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 저도 희망이 보이네요. 계속 후유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앞으로 면역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의도 닥터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연 치유력을 몸속에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네. 하지만 반대로 개인의 노력이 있다면 면역력을 다시 극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박사님이 강조해 주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수면의 질 관리, 운동 열심히 하기,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맞는 식이요법, 네. 네,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식이요법들을 다 잘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 그리고 면역력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또 우리 박명수 원장님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정말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나눈 얘기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혹시 뭐 네. 마음에 아까 보셨던 것 중에 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기억 남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면역력을 높이는 일상생활 루틴에 대해서 짧게 네. 보고 왔는데 저는 이 중에서 생각을 중지하자 그리고 디저트를 삼가자 이 두 네. 가지가 유독 눈에 띄는데 네. 특히나 저는 이 디저트를 삼가라 이게 네. 저한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네. 제가 어디 한번 굉장히 중국에 되게 유명한 식당을 가봤는데요. 네. 거기서는 식사하기 전에 과일을 먼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를 왜 먼저 줘? 그랬더니 과일을 먼저 먹고 하는 게 먼저 포만감을 높여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디저트를 먼저 식사할 때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저트를 좋아하지만 앞으로는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전에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건강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